근데 문제는 항상 역사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시한 전략이 분명히 그 문제 해결에는 보탬이 되는데 또 다른 문제를 낳기도 합니다. 한 무제의 이런 경제 정책이 과연 자기 머리에서 다 나왔겠습니까? 아니죠. 경제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한테서 도움받았을 겁니다. 예, 한 무제는 이런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상임 출신의 관료들 도움 많이 받았는데 아무래도 경제적인 머리가 빠삭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정책적인 도움을 받은 게 아니겠죠. 자금적인 도움도 받았을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돈 있는 사람들의 스폰서를 받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서서히 황제의 측근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순간에 이 사람들이 혼인을 통해 가지고 황제하고 외척 가문을 형성하게 되고요. 또 이런 과정에서 황제 권한이 약해지다 보니까 황제 최측근이라 불리는 환관들도 서서히 힘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한 무제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황제의 권위는 점점 떨어져 가고 이런 황제 주변에 앉아있는 외척들, 황관들의 권위가 서서히 높아져 가게 됩니다. 그럼에 따라 가지고 지방에서도 중앙의 통제는 점점 약해져 가게 되고 호족이라 불리는 지방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토대로 자기 세력을 키워나간 사람들이 점점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점점 중앙 통제가 아닌 호족들의 통제에 의해 가지고 호족이 백성을 마음대로 부리고 호족이 지방의 자원들을 마음대로 수탈하고 하는 경제 구조가 만들어져 나가게 됩니다. 점점 사회의 빈부격차가 커져가고 사회 불안이 커져가는데 아무도 제어할 사람이 없어지게 된 것이죠. 결국 이 과정 끝에 한나라는 일시적으로 몰락하고 맙니다. 한나라를 몰락시킨 인물이 왕망이라고 하는 마찬가지로 한나라의 외척 가문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세력을 키운 다음에 한나라를 무너뜨리고 신이라고 한 나라를 새로 건국하게 됩니다. 기원 후 8년에 신나라를 건국하게 되고 이 나라는 25년까지 유지되게 됩니다. 왕망 같은 사람은 대단히 이상적인 통치를 하려고 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당시에 왕전제라고 해가지고 일정 이상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전부 다 제한을 걸어버린 정책을 펴기도 하고 노비 매매 같은 것도 극단적으로 금지시키는 그런 전략을 펴가지고 사회를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왕망의 국가가 오래간 국가가 아니라 잠깐 나타난 사람의 국가였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어떤 나라를 외우고 이름 외우고 제도 외우고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왜 이런 전략을 폈을까? 이 사람은 어떤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고무적으로 접근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처음에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잘 하고 싶어 합니다. 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권력을 잡자마자 당장 토지 거래부터 제한을 걸어버리고 노비 매매를 금지시켰다라는 건 이 사람이 생각하는 문제는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얘가 볼 때 지금 한나라 말기의 사회 문제는 커져가는 호족들, 커져가는 외척의 힘을 제한해야 되겠다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상적이고 뭔가 극단적이지만 이런 정책들이 거기서 나왔다고 보는 것이죠. 물론 이런 왕망의 이상적인 국가는 불과 17년 만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왕망이 이어가지고 각지의 호족들이 거병을 했다가 그 중에 먼 황족이자 지방의 호족이었던 유술한 사람이 다시 한나라를 재건하게 됩니다. 역사가들은 옛날의 한나라하고 다시 재건된 한나라를 구분짓기 위해 가지고 옛날 한나라를 전한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후에 다시 등장한 한나라를 후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나중에 황제가 돼가지고 광무제라고 불리게 되는데 아마도 다시 후한을 재건한 광무제 같은 경우에도 비록 이 사람이 왕망을 물리치긴 했습니다만 왕망이 제기했던 문제 제기 자체에는 공감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도 나름대로 백성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조세를 감면하거나 하는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왕망이든 광무제이든 근본적인 문제 자체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나라 말기로 가면 갈수록 여전히 호족들이 건재해 있고 여전히 중앙에서는 외척과 환관들이 권력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지 못했고 자 그러다 보니까 다시 황제의 권한이 약해짐에 따라 가지고 후한도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다시 외척과 환관이 또 발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방에서는 호족들이 자기 세력을 키워나가고 마침내는 거병해 나가게 됩니다. 마침내 기원전 2세기 말에 180년대에 이르게 되면은 이런 경제 혼란에 못 살겠다고 느낀 사람들이 세력을 모아가지고 황건적의 난이라고 하는 난을 일으키게 되고요. 여기에 맞춰가지고 난을 일으키려는 사람들 또 난을 제압하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거병을 함에 따라가지고 한나라 사회는 또 다시 분열되고 붕괴에 이르게 됩니다. 마침내 기원전 220년 한나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고 이때부터 우리가 부르는 명칭은 위초고라고 불리는 삼국시대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렇게 흥망을 달리한 한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보자면요.
한나라 같은 경우에는 긴 시간 동안 중국을 통치하면서 앞에 있었던 진나라가 만들어 놓았던 중국 문화의 기틀을 내실화했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진나라가 형식적으로 틀을 만들어 놨다면 한나라가 우리는 같은 중국 민족이다 하는 정체성을 내실 있게 다져왔고, 그 결과로 우리가 지금도 중국인을 부를 때 한족이라고 부르는 민족 정체성을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지금도 중국인들 쓰는 글자를 한자라고 부르는 것처럼 하나의 어떤 중국 문화의 원류를 완성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게 한나라입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한나라의 흥망에 대해서 다뤄봤고,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는 한나라의 어떤 경제 모습, 사회 모습, 문화 모습, 이런 양상에 대해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다음으로 할 얘기는요, 이제 한나라의 어떤 사회와 문화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는 한나라의 어떤 경제 발전과 그에 따른 사회상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한나라 시기에는 그 이전에도 철제 농기구가 보급이 되긴 했지만은 이걸 전국적으로 보급했던 게 한나라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철제 농기구 보급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농민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얘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나라의 어떤 생산력이 늘어났다, 국가의 생산력이 늘어났다는 것과 직결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앞에 춘추 전국시대와 마찬가지로 한나라 역시 부국 강병을 위해 가지고 농민들의 생산력 증가에 힘을 많이 썼다는 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생산력 자체는 계속 늘어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항상 그 경제의 딜레마가 생산력만 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늘어난 만큼 관리가 항상 필요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양이 100이 있다고 치죠. 그래서 100이 있으면 이 100을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사는데, 농업 생산력이 진전돼 가지고 100이 아니라 110을 생산했다고 칩시다. 어떤 사람들은 늘어났으니까 더 먹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늘어난 걸 아껴가지고 다른 데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투자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그 다음에는 120을 생산했어요. 그 다음에 또 투자해가지고 130, 140, 150 점점 늘어납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새로 얻어내는 이런 땅들은 빈 땅을 개간하는 경우도 있고, 땅이 아닌 곳을 매립해서 얻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많은 경우는 남의 땅을 사들여서 자기 땅으로 만든 것일 겁니다. 그럼 이 파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땅을 파느냐? 요게 문제인 거죠. 뭔가 일시적으로 운이 없어가지고 농사가 망한 사람이나, 아니면 자신의 게으름 때문에 계속 땅을 놀린 사람이나, 아니면 뭐 다른 모종의 이유로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땅을 팔게 되는데, 그러면 이 땅을 판 사람은 원래 100 가지고 110을 생산했는데 땅을 뭐 한 반 정도 팔았다 쳐요. 50만 있으면은 이제 여기 50에 생산된 양이 55밖에 안 돼. 55면 내가 먹어야 되는 게 100인데 55 가지고 택도 없죠. 그러니까 또 어딘가에서 빚을 또 립니다. 또 땅을 팔아요. 또 땅을 팔고, 마지막엔 땅 팔 것도 없어가지고 남한테 빚을 져가지고 노비가 되거나, 아니면 그냥 자발적으로 난 그냥 노비로 살기 편하겠다 해서 넘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 사람은 자기의 자산이 없어지게 되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여기서 붙어요. 자산이 없게 된 사람이니까 이 사람한테는 국가에서 세금을 물릴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사에서 배웠다시피 세금이라는 것은 생산량에 비례해가지고 세금을 물리는 건데, 생산량이 없는 사람이고, 그 다음 또 다르게 보면 사람이 아닌 노비다 보니까 얘한테는 세금을 물릴 수가 없게 되죠. 괜찮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많이 버는 친구가 많이 버는 만큼 내면은 상관이 없어요. 얘가 안 내는 만큼 얘가 내면 됩니다. 또 문제는 뭐냐면 얘도 안 내는 거야. 왜? 얘는 돈이 많아진 만큼 단순히 경제적인 힘만 세진 게 아니라 그만큼 정치적인 사회적인 힘도 세졌을 거거든. 그러니까 돈을 안 내고 세금을 안 내고 버틴겨요. 결과적으로 분명히 국가의 생산량은 예전하고 같거나 오히려 전반적인 생산량은 예전보다 늘어났는데 국가로 들어온 세금은 없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어떤 시대 어떤 국가든 빈부격차에 대해서 되게 경계하고 최대한 빈부격차를 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빈부격차가 심화되기 시작을 하면은 결국 국가가 가난해지는 뭔가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동아시아도 마찬가지고 다른 뭐 로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 다른 시대 어딜 가도 항상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것은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대부분 국가들이 잘 나가다가 왜 갑자기 못 나가기 시작했지? 뚜껑을 열어보면 결국에 이 빈부격차 문제 때문에 문제가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한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빈부격차의 고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요. 이때 이렇게 자원을 많이 모아가지고 거대 세력으로, 지방 세력으로 등장한 친구들을 우리는 호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라는 결국 따지고 보면은 한 무제 이후 계속 호족들이 성장하게 되면서 이렇게 가난해진 농민들을 자기 밑에 사실상 노비나 다름없게 예속시켜가지고 속박시켜가지고 부려먹기 시작하고요. 이렇게 속박된 애들은 사람이 아니라 노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국가에서도 쓸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호족의 힘은
세지고 국가의 힘은 점점 약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호족들은 국가에서도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명한 관료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한나라에서는 이 당시 관료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향거리 선제라는 걸 운영했습니다. 향이라는 게 고향, 시골 할 때 쓰는 말인데 다르게 말하면 지방에서 훌륭한 인재들을 선발해가지고 뽑아 올리는 제도였어요. 자, 그러면 어떤 친구들이 지방에서 훌륭한 인재로 뽑아 올려지겠습니까? 진짜 현명한 친구들이 올려줄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지방에서 아무래도 말이 많이 나온 사람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방에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훌륭해, 이 사람 대단해 말 떠들 수 있겠어요? 자연스럽게 향거리 선제로도 많이 뽑히는 인재들이 호족들, 그리고 그 호족의 자제들이 많이 뽑혀가게 됩니다. 지방에 있는 관리와 결탁해가지고 우리 자식 좀 잘 뽑아주십시오 하는 게 다 호족들이라고. 그만한 경제적 여유가 있고 정치적인 힘도 되면서 계속 호족들이 경제적 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힘까지 갖춰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나라 시대에는 사실상 정치가 호족들에 의해서 휘둘리는, 주도당하는 그런 정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요거는 시대가 진화에 따라가지고 통치제도를 정비하고 하면서 조금씩 해결해 나갈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나라의 문화에 대한 얘기인데, 한나라 문화는 아까 거의 다 말씀드렸습니다. 한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학이란 걸 통해가지고 국가를 통치해 왔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이때 유학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학이긴 한데 조금 법가스러운 유가라고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학 사상을 통해가지고 관료를 선발하고 태학이란 걸 통해가지고 관료를 양성하기도 하고요. 사람들한테 유교를 보급한다든지 오경 박사 같은 박사를 양성해가지고 확산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한나라식의 유학 장려 정책은 한나라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 동아시아 국가들로 퍼져가지고 특히나 우리나라죠.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데서 한나라식의 유학 장려책을 많이 펴기도 합니다. 왜 태학이라는 걸 보면은 고구려 소수림왕 때 태학을 설립하였다 이런 말도 보기도 하고, 백제 같은 경우에도 오경 박사를 파견하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죠. 그리고 또 한나라는 이런 유학 사상을 적극적으로 주변 지역에도 확산시켜 나갑니다. 유학이라는 게 결국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그리고 질서에 맞게 복종하는 걸 강조하는 사상인데, 이것을 단순히 부모와 자식, 왕과 신하 사이에만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국가들 사이에도 중앙에 있는 국가와 변방에 있는 국가를 급을 나누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중국은 말 그대로 중국이니까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국가이고, 그 중국에 있는 게 한나라니까 제일 높은 1티어의 국가이고, 그 다음에 조금 변두리에 있는 국가들, 2티어 국가들, 3티어 국가들, 국가를 급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급이 높은 국가가 문화적인 국가, 화이고, 그 다음에 급이 좀 떨어지는 국가는 오랑캐다 해가지고 화이로 나누는 그런 화이 사상을 확산시키고 나는 게 한나라였습니다. 이거는 아마 한국에서 들어본 친구도 아시겠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유학의 확산과 변형과 함께 계속 이어져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나라의 유학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보통 유학하면 성리학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은 성리학 말고도 유학의 분파는 되게 많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유학 중에 어떤 유학이 많이 유행을 했냐면 훈고학이라 해가지고, 훈자가 언어 훈, 말씀 훈이거든요. 그 다음 고자는 옛 고자입니다. 옛날의 말씀을 그런 발굴하는 학문이 많이 유행하게 되는데, 요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진시황의 분서갱유와 큰 연관이 있습니다. 진시황이 법과 외에 나머지 사상을 다 말살시키다 보니까 유학을 계승하고는 싶은데 남아있는 유학 서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남아있는 쪼가리들을 통해가지고, 아니면 남아있는 유학 사상가들의 말을 통해가지고 유학을 복원한 작업을 하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유행하게 된 게 여기 보시는 훈고학이라는 사상입니다. 문제를 좀 지적을 하자면, 원래 유학이라는 게 사회 혼란을 끝내고 사회 안정을 찾기 위한 그 목적에서 나왔던 게 유학이었는데, 훈고학이라는 게 나오게 되면서 목적이 조금 변형돼 버렸어요.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 보다는 제대로 된 유학을 찾자, 여기로 조금 매몰되게 돼버릴 것이고, 옳은 내용이냐 틀린 내용이냐, 공자가 한 말이냐 아니냐, 이쪽에 조금 매몰되게 되면서 유학의 방향이 조금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유학 사상이 어떤 좋은 세상 만들기 이런 거보다는 좀 고착화된 유학으로 가는 게 훈고학의 어떤 특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6쪽의 마지막 문단에는 이제 역사서의 편찬에서 나오게 되는데, 동아시아를 대표한 역사서가 이 당시에 나와가지고 아무래도 역사 과목에서는 이런 얘기를 좀 빼먹기 힘들겠죠. 그래서 역사서의 편찬에 대해서 하나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나온 대표적인 역사서가 두 권인데요. 하나가 사마천이라는 사람의 사기하고, 두 번째가 반고라는 사람이 쓴 한서란 책이 있습니다. 니네들 사마천 하면 책 내용은 모르는데 사마천은 너무 잘 아시더라고요. 그쵸? 고자가 된 그분이죠. 예. 그래서 그 두 권의 책이 되게 유명한데, 두 권 다 역사의 어떤 서술 방식으로 봤을 때는 기전체 서술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책의 내용을 굳이 안 봐도 돼. 안 봐도 이 역사가가 역사적인 평가를 어떻게 내리는구나 대강 알 수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기전체라는 서술 방식은 역사가가 보는 어떤 관점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의 급에 따라 가지고 책의 분류 자체가 달라져. 이 사람이 만약에 제왕급에 해당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본기라고 하는 책에다가 기록을 써놓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 만약에 좀 괜찮은 사람이다 싶으면 세가라고 하는 편에다가 써놓게 됩니다. 이 사람이 왕도 아니고 제후도 아니고 조금 나머지 일반인들이다 치면은 열전에 쓰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인물 중심으로 기록을 남겨놓은 게 기전체라는 서술 방식이고, 인물 외에 나머지 제도 이런 것들은 서라고 하는 데 써놓게 되고, 거기 나머지 연표 같은 것들은 표라고 하는 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역사 서술자가 생각하는 인물의 급에 따라 가지고 아예 분류 자체가 달라지게 되고, 이 책을 보는 사람들은 인물이 책에 어디에 있는가만 봐도 역사가 생각하는 대강의 평가를 가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동민이가 아마 수강을 하고 있을 건데, 만약에 경희구 사기란 책이 있었어. 근데 책을 딱 폈더니 서동민이가 경희구 사기에 서동민 본기로 써져 있는지, 서동민 세가로 써져 있는지, 서동민 열전으로 써져 있는지만 봐도 책 쓴 사람이 동민이를 어떻게 보고 있구나 하는 각이 바로 보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인물 중심으로 역사를 써나가는 방식이 기전체라고 하는 서술 방식이고, 요게 대표적인 책이 이 시대에 나온 사마천의 사기, 그 다음에 반고의 한서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자잘한 게 이 당시에 종이가 나왔다, 불교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긴 했는데 크게 유행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요. 아무튼 정리하자면 진나라, 한나라는 이제 중국의 고대 국가들로서 지금의 어떤 중국의 그 기틀, 원형을 다지는 그런 국가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네, 시작이 됐네요.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다시 할게요. 아, 되게 부담되네. 쌤 조금만 옆으로 갈 수 있나요? 카메라랑 좀 이렇게 초점을 라인을 맞춰가지고, 예. 자, 그래서 이제 앞 시간에는 한나라가 이제 분열되고 결과적으로 붕괴되는 과정을 살펴봤는데, 이제 이 과정 끝에 도래하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위진 남북조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근데 혹시나 위나라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어떤 나라죠, 위나라? 들어봤다면서요. 네. 위나라는 아마 이제 삼국지라는 걸 읽어봤으면 많이 들어봤을 그 나라가 위나라예요. 이제 보통 우리가 위초고라고 하는 세 나라, 그 조조, 유비, 송건이라고 하는 세 사람의 어떤 그 영웅들의 이야기를 다룬 시대가 삼국지 이야기인데, 그 결과적으로 이제 위초고의 대립 끝에 통일하는 나라가 진이란 나라예요. 근데 진이 워낙 중국 사회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일이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진나라를 이렇게 띄워놨는데, 예, 우리가 앞에 봤던 진시황의 진화가 좀 다른 진나라입니다. 그때 그렇게 각축전을 벌인 영웅들이 다 옛날 호족들이에요. 다 지방의 어떤 세력을 두고 자기 나름대로 군사력, 경제력을 통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통일한 진나라 같은 경우에도 얘네가 호족 출신인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한나라 말기부터 진행되었던 호족들의 경제력 장악이 해소되지가 않았다. 다르게 말하면 그 사회 빈부격차 문제가 계속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이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진나라의 통일이 되긴 했지만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통일이 된 게 아니라 280년에 통일됐는데 316년에 다시 분열이 돼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만 통일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위초고 이런 나라들이 서로 대립을 하는 동안에 이기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 우세한 경제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세한 군사력이 있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군대를 주변에서 막 끌어오게 되는데, 어디서 끌어오게 되냐면 주변에 있는 이민족으로부터 군사력을 영입을 하게 돼요. 이 과정에서 중국의 한족이 아닌 주변에 살던 5 이민족들이 자연스럽게 중국 내부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이민족들은 나중에 진나라가 통일을 한 이후에 진나라 내부에 다시 왕족들의 분열과 대립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민족들도 여기에 껴가지고 가세해가지고 자신들도 이민족 정권을 세워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요거 약간 여러분들 좀 이렇게 여유가 있는 학생들 뭐랑 비교하면 좋냐면, 우리가 나중에 사전원에 보시면은 게르만족의 이동이라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 게르만족이 이동하고 프랑크 왕국이 세워지는 단계하고 되게 비슷하게 전개가 됩니다. 아무튼 그 시기가 역사적으로는 4세기에 해당을 하게 되고, 이제 우리가 이 시기를 가리켜가지고 이제 5 오랑캐가 16개 나라에 세운 시기다라고 해가지고 5호 16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앞에 위초고 세 나라가 등장한 시대를 삼국시대, 중국의 삼국시대라고 부르고, 뒤에 5 오랑캐 16나라의 시대를 5호 16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16개 나라 외우실 거예요?
안 외우실 거죠. 그래서 외우실 필요가 없고요. 약간의 강박증 같은 게 있어가지고 나는 그래도 좀 알고 싶다는 학생은 그 중에 한 나라 정도만 기억을 하세요. 어떤 나라를 기억하면 좋냐면 5호 16호 시대를 끝내고 통일을 할 뻔했던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진이라는 나라인데, 전진은 이제 이름은 전진이라는 한자 이름을 쓰지만 사실 이민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의 북연이라는 왕이 한번 통일을 할 뻔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통일에 실패하게 되고요. 근데 이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뭔가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뭐 중국에서 되게 중요한 왕이고 나라이고, 그 다음에 주변에 특히나 우리나라하고도 연관성이 많은 왕이기 때문에 하나 정도 기억하면 좋습니다. 나중에 문화사에서 불교 수용하고 관련해서 한번 얘기할 겁니다. 이민족들이 막 이렇게 팽창하게 되면서 중국이 반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우리 교과서의 34쪽을 보시면 지도가 이렇게 옆에 나와 있는데, 북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이민족들이 차지한 5호 16호 시대가 전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옛날 그 진나라, 잠깐 통일했던 진나라의 황족들하고 그 진나라에 따르는 귀족들이 피난을 가요. 저쪽 남쪽으로 피난을 가게 되면서 지금 중국의 강남 지역에다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역사가들은 이 나라를 예전의 진나라하고 이동한 진나라를 구분하기 위해 가지고 이거를 새로 생긴 나라를 동진이라 부르게 되고, 옛날에 있던 진나라를 서진이라 부르게 됩니다. 아무튼 남쪽에는 한족이 세운 나라 동진이 버티고 있고, 북쪽에는 이민족이 세운 나라 5호 16국 시대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비록 북중국의 한정에서 통일이긴 하지만 마침내 북중국 내에서 통일된 국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민족 중에서 조금 뒤늦게 진입하게 된 선비족이라는 친구들인데, 얘네가 세운 나라가 북위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그 북위가 439년에 북중국 지역을 통일하게 되고 절반이긴 하지만 어쨌든 통일된 안정적인 나라를 완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민족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얘네들이 항상 문제점이 뭐냐면, 중국 하면 특징이 뭡니까? 항상 기억나는 특징, 중국 상징, 이미지. 크다. 또 비슷하게 인구가. 항상 많아요. 중국은 항상 뭐가 많고 커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민족들이 나라를 세웠다가 이 수많은 나라가 순식간에 바스라지고 사라지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은 규모가 작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군사력을 통해 가지고 중국 지역을 장악은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중국의 선진 문화에 압도가 돼 가지고 얘네들이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안 흩어지려고 얘네들끼리 이민족 문화를 강조하고 중국인들을 탄압하면은 쪽수가 안 돼 가지고 또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자기네들 문화하고 자기네들 정체성하고 중국인들의 문화하고 이걸 잘 혼합하는 게 되게 중요한 과제인데, 이거를 그 이전까지는 제대로 시도하지 못하다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북중국의 북이란 나라의 효문제라는 사람이 처음 시도를 하게 돼요. 원래 북위의 수도는 지금의 저 베이징 인근에 있는 평성이라는 지역이었는데, 여기가 이제 얘네들의 거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자기들하고 한족이 다른 걸 아니까 자기네 거점 위주에서 활동을 했던 거지 굳이 중국 내부로 이렇게 진출을 안 했던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 북위가 효문지 따라가지고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어느 수도로 옮기게 되냐면, 중국에는 전통적으로 2대 도시가 있어요. 거기가 바로 지금 말로는 시안이라고 부르는 장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러양이라고 부르는 낙양이 있습니다. 여기가 전통적인 중국의 2대 수도인데, 이 낙양이라고 하는 어쩌면 한족의 아지트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효문제는 이때부터 해가지고 한화 정책, 우리 이민족의 문화를 장려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한족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 대표령에 뭐가 있냐면, 이 이민족의 복장, 이민족의 언어, 이민족의 헤어스타일을 포기하고 한족의 복장, 한족의 언어, 한족의 스타일을 이제 같이 쓰자고 하는 이제 한화 정책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관료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북위 출신의 귀족들이 고위 귀족을 독점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한족의 귀족들도 적당히 받아주게 되면서 귀족들을 섞어서 차용하는 그런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게 되는 게, 황족의 성씨 같은 경우에도 얘네 성씨가 탁발씨라는 성씨였어요, 원래는. 근데 탁발씨가 아니라 중국식의 성씨인 원씨라고 해가지고 원나라 할 때 그 원씨로 개명을 또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비록 절반이긴 하지만 효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통일을 했으니까 국가의 안정과 백성들의 어떤 생산력을 좀 이렇게 증대시켜주기 위해 가지고 전쟁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황폐화된 땅이 되게 많겠죠. 노는 땅. 그 다음에 주거가 주인 없는 땅.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은 있는데 땅이 없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토지를 재분배해줘요. 이 토지 재분배 정책을 균전제라고 합니다. 균전이라고 하면 균자가 무슨 균자일 것 같습니까?
균등하다죠. 그쵸? 그래서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해준 정책을 통해가지고 백성들의 어떤 생계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렇게 먹고 살 만한 문제가 해결된 백성들은 수입이 생기니까 국가에 뭘 바칠 수 있어요? 세금? 그쵸. 세금을 바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면서 국가의 재원도 확보가 되는 문제를 둘 다 해결하는 게 효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효 문제는 나름대로 본인의 입장에서 되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이 효 문제 정책 과정에서 제일 상처를 입는 사람이 누굴까요? 마음이 좀 상하는 사람이. 선비족이 원래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일부를 한족들한테 나눠주게 되면은 기존의 선비족의 몫이 줄어드는 거겠죠. 그러니까 선비족들이 반발을 해가지고 이 북이란 나라는 다시 분열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분열된 나라가 여기 옆에 보시는 표처럼 뭐 동위, 서위, 그러다가 북제, 북주 한동안 또 내분을 겪게 되고요. 요거를 최종적으로 싹 정리한 나라가 589년에 통일하게 되는 너무 유명한 나라 수나라가 등장해서 통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효문대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민족 간의 융합을 시도하는 실험해보는 과정을 통해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민족 간의 이질감이 줄어들게 될 거고요. 이 과정을 우리는 보통 무슨 말로 표현을 하냐면 호한융합이라 해가지고 호족 오랑캐들하고 한족의 융합을 진행해 왔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게 북중국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남아있는 남중국 얘기를 할 건데 남중국은 보시는 것처럼 동진이란 나라가 지금 진나라가 저쪽 강남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동진을 세우고 한동안 강남 지역에서 왕조를 구가합니다. 근데 얘네가 오래가지 못하고 송제양진이라고 하는 다시 작은 나라들로 계속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까지는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기억할 포인트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남중국 지역은 원래 전통적인 중국에서는 개간할 수가 없는 땅이었어요. 거의 밀린 거와 다름없어가지고 쓰지 못하는 땅이었는데 선진 지식을 갖고 있던 북중국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떠밀려가게 되면서 어떻게든 먹고 살려면 활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연구하고 토지를 계속 농업을 장려하는 과정에서 남중국 토지들이 계속 개간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선진 문화들이 전파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농업 문화 같은 걸 전파하는 과정에서 생산성 높은 남중국의 토지들이 활용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북중국은 기후적으로부터 북중국은 온대기후나 한대기후에 속하고요. 남중국은 이제 온대, 열대에 해당하는 기후인데 보통 우리 벼 같은 거는 열대기후에서 되게 잘 자라요. 그래서 우리 지금도 보면은 벼 되게 많이 심는 곳이 강원도인가요? 아니면 남쪽 경상도 이런 데인가요? 남쪽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벼농사 되게 많이 하는 곳이 주로 동남아 지역이죠. 네, 그런 더운 지역들이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농업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전통시대 보면은 이 지역 중에 제일 대표적인 지역이 형주, 양주 이런 동네가 있는데 형주, 양주는 땅은 좋은데 지대가 낮고 습해가지고 쓸 수가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되게 교통로도 뭔가 좋은 위치에 있고 쓰기만 한다면 되게 좋은 땅인 것 같은데 도무지 쓸 방법이 없네 라고 하던 것이 형주, 양주였습니다. 근데 그 지역을 어찌됐든 장악을 했으니까 활용하기 시작하던 게 바로 이 시기 동진 사람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송제 양진 시대 사람들이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의해 가지고 개간이 되게 된 곳이 바로 형주 양주였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지금 여기까지 이른 시대 처음에 위초고 세나라가 대립하던 삼국시대 그 다음에 오랑캐들이 들어와가지고 중국을 해집어 놓던 5호 16국 시대 그 다음에 남쪽에는 한족 왕조가 북쪽에는 이민족 왕조가 들어오는 시대 요 전체 시대를 우리는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위초고 세나라 중에 대표 국가인 위나라 그 다음에 그걸 통일한 진나라 그 다음에 남쪽 왕조 북쪽 왕조 이렇게 뭉쳐가지고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는 시대적으로 치자면 기원후 220년부터 해가지고 589년 수나라가 통일하기 전까지를 위진 남북조 시대라 부르게 되죠. 예, 여기까지가 위진 남북조 시대에 대한 간략한 역사 흐름이었고요. 그 다음 시간 이제 그 뒤부터는 위진 남북조 시대의 문화라든지 사회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위진남북조 시대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정현 선생님께서 잠깐 도움을 주셨습니다. 해서 이렇게 한번 대화식으로 수업을 진행해봤는데 어떻게 들으시기에는 평소에 하는 방식하고 이 방식하고 뭐가 조금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봤으니까 여러분 보시고 좀 어떤 방식이 괜찮다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뒤에는 이제 위진 남북조 시대의 어떤 사회 모습하고 문화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얘기할 거는 사회 모습의 발달에 대해서인데요. 위진 남북조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귀족이라는 클래스의 출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한나라 시대에는 한나라 사회를 주도하는 친구들이 어떤 계층이었습니까? 호족이라고 기억나시나요? 예, 그 호족들이 한나라 사회를 운영해 왔는데 위진남북조 시대가 되면은 이 호족 중의 일부가 성장하면서 귀족이라는 클래스로 바뀌어 나가게 됩니다. 호족과 귀족의 차이는 뭐냐? 호족은 단순하게 특정 지역에서 그 지역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토대로 해가지고 힘 있는 사람이 힘을 휘두르는 게 호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귀족은요, 그런 힘 있는 친구들이 합법적으로 자기 힘을 누릴 수 있는 거야. 뭔 말이냐면 귀족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법에 이 친구의 신분, 이 친구들의 관직 진출, 이 친구들의 사회적 계층 이런 게 명시가 돼 있다고. 땅은 얼마를 받는지 이런 게 다 명시가 돼 있다고. 그러니까 얘들은 자기가 조금 경제력을 잃어도 아니면 자기가 조금 옛날보다 삶이 못해도 안정이 되지. 그래서 이렇게 합법적으로 자기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친구들, 귀족이라는 친구들로 서서히 바뀌어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바뀌어 나갈 수 있는 대표적인 이유가 위나라 때부터 실시되었던 구품중정제 같은 제도 때문인데요. 구품중정제는 옛날 한나라 때 관료 선발 제도인 향거리 선제하고 조금 비슷한 듯 다른 제도입니다. 위나라에서 조금 능력 있는 인재를 뽑기 위해 가지고 지방에다가 중정관이라고 하는 관료를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정관이 지방의 인재들을 보고 1품부터 9품까지 등급을 매겨가지고 괜찮은 인재를 선발한 제도가 구품중정제였죠. 근데 문제는 이 제도의 의도는 되게 좋았습니다만 실제 운영이 그렇게 잘 돌아가지가 않아. 중정제를 실시해봤자 어차피 옛날 사회는 그렇게 지역 간의 이동이 크지가 않거든. 우리 반 애들이 앉아있는데 갑자기 옆반 애가 들어와 쓰고 앉아봐봐. 그러면 너나 없이 다 알지. 얘 우리 반이 아닌데 알 거 아니야.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중정관이라고 오는 사람이 자기는 나름대로 복장을 숨기고 외모를 숨기고 다니겠지만 이 동네 사람들은 딱 보자마자 알아. 우리 동네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 동네 일에 제일 빠삭한 게 누구겠습니까? 그쵸. 이 지역에 잘 나가는 유력 호족들이겠죠. 그래서 중정관이 나타나면 얘네가 딱 알아요. 그리고 얘네가 알면 자기 자식을 엄청 떠민다고. 그러니까 중정관도 그 동네 가면 보는 게 계속 호족들의 자제일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능력 있는 인물을 뽑으려는 이 제도가 사실상 호족들의 자제를 합법적으로 뽑아가는 제도로 변질돼 버렸다고. 그래서 이 위진남북조 시대, 그 다음 당나라 시대는 이런 말이 있어요. 문지이품이라고. 지방에 가면 이 중정관들이 1품부터 9품까지 등급을 내려주는데 1품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1품은 거의 없어. 거의 그냥 아주 희귀한 케이스만 있고 대부분 제일 좋은 케이스가 2품이야. 근데 호족들의 자제들이 집안이 좋다 보니까 기본으로 무조건 2급을 받고 들어가. 제일 최상급의 관직을 받고 그냥 자동 진출을 해버린다고. 이러면서 이 친구들이 사실상 합법적으로 관직을 누리는 구조로 변질돼 버린 거죠. 그러면서 등장한 게 바로 귀족들이라는 친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귀족은 위진남북조 시대에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해가지고 수당시대가 되면 절정을 누리다가 송나라 이후 넘어가게 되면서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북중국 지역에서는 이런 구품중정제의 전통에 따라 가지고 인재를 선발하다 보니까 특정 가문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인재 선발이 이루어져 갖고 능력보다는 집안 좋은 친구들이 계속 좋은 고위 관직을 독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문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관직이나 특권을 계속 누리는 가문이다, 귀족이다라고 해가지고 이 친구들을 부르는 말이 문벌 귀족이라는 말로 통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남중국도 사실 매 한 가지예요. 남중국 같은 경우에도 도입되는 계기는 조금 달랐지만 북쪽에서 건너온 원래 좀 잘 나가던 엘레강스한 친구들이 이 남중국의 되게 미개한 친구들하고는 자기들과 급을 나누고 싶어해.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는 좀 더 고급 귀족이고 너는 조금 저급 귀족이야. 급을 나누게 되고 자기들끼리 관직을 독점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방향은 나지만 남중국이나 북중국이나 위진남북조 시대가 되면은 귀족이 등장하게 되더라. 그리고 귀족들은 자신들의 그리고 이 귀족들은 개인 능력보다는 집안 중심으로 관직을 세습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 이런 걸 하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시대의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시대 문화 같은 경우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불교와 도교입니다. 이제 유교는 살짝 저물고요. 불교, 도교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먼저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민족들의 활발한 진출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민족들이 중국 내에 들어와가지고 이 한족들을 누르고 권력을 잡았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이민족들의 파워가 강해졌는데 문제는 여전히 문화적으로는 미개해.
그래서 이 이민족들이 뭐 물론 그런 시도도 해봤겠죠. 한족들이 많이 통용하는 문화인 유교 같은 거 배워가지고 한족들하고 한번 붙어보려고도 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유교 자체가 유학 자체가 한족 중심적인 종교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화이 세상이라 말씀드렸죠. 한족이 중심이고 나머지가 변방이라는 그런 마인드에 있는 종교다 보니까 이민족들이 그 유교 사상을 활용해서 한족을 설득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야. 그때 마침 저쪽 서쪽에서 건너온 외래 종교에 관심을 들이게 됐죠. 그게 바로 불교라는 종교입니다. 불교는 아시다시피 인도에서부터 창시돼가지고 중국으로 흘러들어온 종교인데 불교 같은 경우에 원체 중국인이나 이민족이나 다 모르는 종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불교의 그 스타일 자체가 되게 화려하잖아요. 금색 번쩍번쩍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민족의 눈에도 확 들어왔던 거죠. 그 불교를 이용해가지고 이민족들이 중국인을 누르고 문화적인 우위에 서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교가 대대적으로 퍼지게 되죠. 처음에 불교를 되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나라가 바로 전진입니다. 아까 5호 16국 중에 굳이 한 나라만 외우겠다 하면은 기억해 좋다라는 나라가 전진인데 그 나라의 왕이었던 북연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불교의 빠돌이였어. 그래가지고 중국 내에 불교 좀 아는 사람이 누가 있나고 보니까 도안이라는 사람이 불교를 좀 아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을 활용해가지고 불교를 엄청 전파시킵니다. 그리고 왕은 이 불교의 전파자이자 불교의 수호자로서 더불어서 마치 왕이 석가모니인 것처럼 왕이 부처님인 것처럼 해가지고 왕권도 강화를 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도안이 북연한테 저기 폐하 사실은요 저는 불교를 알긴 아는데 조금 야매로 합니다. 제가 인도를 가본 적이 없어서요 라고 하면서 도안이라는 사람이 자기 말고 진짜 불교를 잘하는 사람이 있대. 저쪽 서역에 가면은 구마라치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진짜 불교를 제대로 안돼. 그래서 그 구마라치바라는 사람을 만나면은 우리 불교 제대로 배울 수 있을 거래. 그래서 불교이라는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그 구마라치바라는 사람이 있는 나라를 쳐가지고 잡아와라 라고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전진이 이 나라를 공격을 하게 되고요. 아쉽게도 이 구마라습을 잡아오는 그 시간 사이에 이 북연 왕이 사망하게 되면서 북연 왕하고 구마라습이 만난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구마라습이 중국에 와가지고 이 외국어를 아는 사람이 그 다음에 불교의 오리지널 불교를 아는 사람이 중국에 와가지고 불교를 전파해 가면서 중국에도 제대로 된 불교가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말로 원래 그 이전에 불교는 격의 불교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야매 불교란 말이에요. 제대로 된 불교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인도 문화를 이해하고 인도의 불교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불교란 게 이런 거래. 야 불교란 게 보니까 뭐 코끼리가 있다면 코끼리가 막 다리가 4개래. 그럼 야 걔랑 비슷하게 생겼겠네.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아는 사상에 바탕해가지고 이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야매라는 거야. 근데 이 당시 구마라스비에 전파된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짜 불교가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전지에 살던 시기가 우리나라 고구려로 치면 소수림왕에 살던 시기인데 이때 우리나라에도 불교가 전파되고 불교가 수용되게 된 시기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들어온 북위 같은 경우에도 불교로 엄청나게 숭상한 나라라서요. 북위, 그러니까 북조의 어떤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불교를 국가 차원에서 엄청 장려를 하고 마치 그 왕이 부처님인 것처럼 행세를 했어요. 그래서 왕을 마치 신처럼 떠받드는 그런 묘한 분위기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 당시 불교 유적하면은 옆에 보시는 룬먼석굴, 용문석굴이라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윈강석굴, 운강석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위치를 보시면 윈강석굴이 있는 윈강이 어디냐면은 평성지역, 그러니까 옛날 북위의 수도가 있던 지역이고요. 그 다음 룬먼석굴이 있는 지역은 낙양입니다. 북위에 옮긴 수도죠. 그러니까 북위가 얼만큼 이 불교를 좋아했었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 석굴들의 위치이고 이 석굴의 외모를, 석굴에 있는 불상의 외모를 보면은 규모도 규모지만은 이 외모가 당시 황제 얼굴하고 닮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황제랑 부처님을 동일시하려고 했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부처님을 믿듯이 왕을 믿도록 하는, 왕에게 충성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교와 함께 이 당시에 엄청, 그리고 또 불교와 함께 이 당시에 엄청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던 게 도교라는 종파인데요. 전쟁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이 전쟁이 내전이 아니라 이민족에 이어가지고 사회 혼란이 이어지다 보니까 아유 아무것도 하기 싫다, 빨리 그냥 평화가 왔으면, 좀 살만한 세상이 왔으면 하는 분위기가 연출이 돼요. 이미 질서가 무너진 시대라 유학은 살짝 인기가 시들해지고 대신에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냥 즐겨, 그냥 내비둬 하는 도교가 사람들의 사이에 인기를 끌게 됩니다. 좀 약자들, 좀 뭔가 사회적 약자들 같은 경우에는 도교가 살짝 종교 비슷하게 변질돼가, 사이비 종교 비슷하게 변질돼가지고
야, 도교 믿으면은 나중에 뭐 신선이 될 수가 있대. 도교 같은 거 믿으면은 세상이 바뀐대. 이런 식으로 사이비 종교가 돼가지고 통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막 오두미도 이런 게 대표적인 도교의 일파이고요. 귀족들 같은 경우에도 도교를 엄청나게 숭상을 했는데, 도교에서 가장 이상적인 존재를 보통 신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네가 신선이란 말을 잘 쓰지는 않지만 보통 신선 노름, 신선 같은 존재다 하면 되게 뭔가 최상급의 상태, 뭔가 즐거움의 극단 이런 상태잖아. 그래서 이런 도교적인 문화가 귀족적인 문화랑 잘 맞아떨어지게 되면서 이 당시 귀족들도 도교를 되게 많이 좋아했대요. 특히나 어떤 귀족들이 좋아했냐면 저쪽 남중국에 사는 귀족들, 한때는 전 중국을 호령하는 귀족이었는데 이젠 남중국에 피난와가지고 귀족이긴 귀족이지만 내 힘이 없는 그런 귀족들이 도교를 숭상을 하면서 아유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련다, 정치가 다 뭐냐, 세상이 다 뭐냐 하면서 그냥 즐겨 하는 친구들이 도교를 많이 숭상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막 자연으로 돌아가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정말로 자연으로 돌아가려면 자기가 걸치고 있는 옷이나 자기가 쓰는 도구나 집이나 다 버려야 되는데 안 버려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연으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되게 뭔가 자기는 깨끗한 존재인 척을 하는 거죠. 일종의 약간 정신승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도교를 많이 추앙을 했었고,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중림실현이라 해가지고 대나무 숲에 들어가 있는 7 현자들이라 하죠. 자기들 되게 무슨 고고한 존재인 척 하면서 즐기고 놀고 막 신앙 읊고 이런 친구는 되게 도교 유행했었습니다. 동아시아 같은 경우 이 당시 얘기를 하면은 뭐 구겸지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 세계사를 그 정도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사회 혼란의 환멸을 느끼고 속세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도교, 이민족들하고 맞아떨어지는 방식으로 사회를 새롭게 통합하려고 하는 불교, 이 2개의 이미지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잠깐 나오는 게 시하고 이제 그림인데요. 이제 대표적인 시가 이 당시에 도연명의 귀걸에, 우리 교과서 38쪽 아래쪽에 나와 있는데, 도연명의 귀걸에서는 이런 전쟁에 따른 사회 혼란에 따른 피곤함을, 염증을 느끼고 좀 뭔가 좀 돌아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귀거래사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사잠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사잠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이 글을 그림으로 묘사한 게 여사잠도입니다.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어떤 유교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이게 뭔가 유교적인 걸 강조하는 그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렇지 못한 사회의 세태를 풍자하는 그런 그림으로도 유명한 게 여사잠도입니다. 사실 쌤이 그림은 겁나 못 그려가지고 이 그림이 미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 하지만 이 당시의 대표적인 그림 양식 하면은 여사잠도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보면은 이런 거 서술형을 쓰면 되게 많이 틀리더라. 고개지 하면은 고개지예요. 막 이상한 막 서술형 쓰는데 곡예지, 고개지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고개지의 여사잠도입니다. 이제 말씀드릴 건요. 이제 또 혼란시대가 한동안 있었으니까 다시 또 평화시대가 와야겠죠. 네, 통일시대가 다시 도래하게 됩니다. 길었던 위진 남북조의 혼란 시기를 마침내 끝내고 이제 중국의 전국을 재통일한 나라가 바로 수나라입니다. 수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220년부터 시작됐던 혼란의 시대를 끝나고 그 중에서도 이제 북중국에 있었던 북주라는 나라에서 승상으로 있었던 양견이라는 사람이 이제 권력을 찬탈하고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전국을 통일해가지고 수라고 하는 통일국가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수의 첫 번째 황제인 문제라는 사람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첫 번째 황제니까 통일도 통일이지만 통일 이후에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이 나라를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가 고민이 되게 많았겠죠.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동아시아사에서 중요한 몇 가지 제도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수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한국사에서 조금 기억을 하는 친구들 아시겠지만은 수나라가 고구려하고 전쟁을 하다가 패전을 한 이후로 짧은 시기 내에 멸망하고 말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되게 짧은 시기를 왔다가 간 왕조이지만 임팩트 하나만큼은 무시할 수 없는 되게 큰 국가라는 것. 수 같은 경우에는요, 제도적으로 이후에 등장하는 국가들, 그 다음에 주변 국가들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수는 옛날에 진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국가를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국가 내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해가지고 국가를 싹 갈아엎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제도가 삼성육부제라고 하는 인재활용제도인데요. 삼성육부제도는 황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황제의 권위를 지키면서 또 동시에 신하들, 귀족들의 입맛도 맞춰줄까를 고려한 적절한 균형과 밸런스를 유지한 그런 제도가 삼성육부제입니다. 요거는 이후에 나온 당나라에서도 받아들여가지고 엄청 퍼져나가게 되고요. 두 번째는 수나라 같은 경우에는 백성들을 관리하고 지배하는 형태도 정착을 시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전에 그 북위에서 있었던 균전제라는 걸 수에서도 실행을 하게 되는데
토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토지를 나눠주는 제도가 이 균전체였습니다. 근데 수나라는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조용조랑 부병제라는 걸 같이 실시하게 돼. 백성들한테 땅을 줬으면 백성한테서 뭘 좀 받아야 되는 게 있지 않을까? 우리 오는 게 있으면 좀 가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받아내는 게 부병제와 조용조라고 하는 거예요. 부병제는 너 땅 받았지. 나라한테 받은 게 있으니까 너 대신 나라가 위험할 때 군사로 복무해. 해서 농민들이 곧 병사로 활동하게끔 한 제도가 부병제라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조용조는 우리 한국사 배울 때 우리한테 더 익숙한 말, 더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조세공납역이라고 하죠. 조가 처음에 나온 한자 조가 조세에 해당하는 글자이고요. 그 다음에 용이 역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몸으로 가서 떼오는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가 각종 곡물 같은 것들, 이런 걸 바치는 게 조용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백성들 니네들 나라에서 땅을 받았으니 그만큼 너네 뱉어내야지 라고 하면서 군사로 복무할 의무와 그 다음에 각종 세금과 공납과 이런 것들 내게 한 것이 바로 조용조와 부병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진남북조 시대 동안 한동안 지금 호족들에 의해서 또 그리고 초기의 귀족들에 의해 가지고 지금 황권이 엄청나게 휘둘리고 있었는데 수나라는 이걸 다시 정비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방을 다시 정비하면서 주현제라는 걸로 나누게 됩니다. 요거는 조금 에피소드가 있어요. 원래는 그 한나라 때 군현제라고 했는데 중간에 주군현제라 해가지고 3단계를 좀 복잡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수나라는 주현제라고는 다시 2단계를 합치게 되고 한나라의 군현제하고 이름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좀 다시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도요, 아까 말씀드렸던 위진남북조의 그 구품중정제가 문제가 좀 있었죠. 의도는 좋았지만 실제 실행되는 과정에서 호족들이 그냥 프리패스로 귀족이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야, 안 되겠다. 내가 그래도 명색이 황제인데 내신은 내가 뽑고 싶은 애 뽑아야지 라고 하면서 수나라에서 새로운 관리 선발 제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게 너무나도 동아시아에서 유명한 관리 선발 제도인 과거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해 가지고 인재를 뽑는 제도, 수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이런 제도들을 실시하게 되면서 수나라는 어느 정도 통치체제를 정립해 나가게 됩니다. 한동안 지금 전쟁의 혼란 속에 법도 규정도 없었던 그런 위진남북조 시대를 지내가지고 수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나름 체계가 잡힌 국가로 재정비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정비가 된 수나라의 통치체제, 이 전반을 보통 우리가 율령체제라고 합니다. 율령체제는 법률할 때 율, 그 다음 명령할 때 명인데 한마디로 국가 시스템을 운영하는 모든 체제를 율령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꾸러미를 만들어낸 게 수라는 나라이고요. 그리고 이 율령하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과거제라든지 삼성유부지 이런 것들은 중국 내에서만 퍼진 게 아니라 이후에 당나라 시대, 그 다음에 주변에 베트남,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까지 변형된 형태로 퍼져나가게 되면서 동아시아의 어떤 공통성을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나라가 수나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지를 좀 연상하시면 진나라, 한나라가 어떤 중국 문화의 원류를 만들어냈다면 수나라는 그 중국 문화를 좀 더 글로벌한 문화로 만들어가지고 동아시아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 그 틈을 만든 나라가 수나라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완성하는 건 당나라가 되겠죠. 자, 아무튼 여기까지가 수나라 문제의 업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업적이죠. 문제의 아들인 양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양제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이런 체제 정비를 통해 가지고 나라에 돈을 좀 모아놨어요. 그리고 이런 여유가 되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우리 집안 정리는 끝났고 우리 집 밖의 정리를 좀 해야겠다. 이제 집 밖에 있는 위험한 놈들 제거해가지고 나라의 안정을 구가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의도는 좋았는데 방법이 조금 이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당시 양제는 어떤 나라를 가장 최대 라이벌로 삼았냐면 동북아시아의 강자 고구려였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를 제압하기 위해서 고구려는 나름대로 엄청 강한 나라이다 보니까 만반의 준비를 갖춰요. 근데 문제는 그 준비 내용이 너무 큽니다. 이 당시 수양제가 만든 게 대운하라는 걸 만들거든요. 수나라의 수도로 이어지는 운하, 그러니까 인공강을 파게 되는데 이 중에 하나는 강남까지 운하를 파가지고 이제 한참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는 강남의 경제력을 수도까지 끌어올려고 고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파는 거는 이 운하를 저쪽 북쪽, 지금의 베이징까지 길게 하나 팝니다. 근데 이 운하는 다른 목적도 있겠지만 또 하나의 목적이 뭐냐면 고구려 정벌에 필요한 물자를 수송하기 위해서 판 겁니다. 그리고 고구려 정벌을 위해 가지고 대규모 군대, 100만 대군이라 하죠. 그 군대를 이끌고 612년 고구려 정복에 나서게 됩니다. 문제는 그 정복전에서 완전히 수나라가 패배하게 되면서 618년 수나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약간 수나라의 위치가 그 앞에 있었던 진나라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야심차게 체제 정비도 하고 뭔가 만들어가지고 한번 잘해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빠르게 실패.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나라가 한나라나 당나라가 재미가 보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게 수나라의 운명, 그리고 그 앞에 어떤 진나라의 운명이 되겠네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수나라는 두 명의 왕, 두 명의 업적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